네, 한 주를 돌아보는 연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금리 인하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벌어진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사님과 하나 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이슈가 굉장히 좀 많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증시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좀 미국 증시는 그래도 연중 최고가를 또 계속 돌파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한국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좀 못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좀 한국 증시의 부진에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HLB가 지난주에 이제 FDA 승인을 이제 못 받으면서 일단은 그 충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그 여파가 조금은 더 바이오 쪽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가 역시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크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가 역시나 가장 눈에 띄었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이러고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부담감. 매파적이었죠. 네, 매파적이었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는 동결했는데 일단 이제 언제 인하를 할지는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좀 상황으로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유가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76달러대까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랑 금 같은 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 후반에 급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랠리도 약간 소강 국면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이번 주에 그 화장품 업종들이 특히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제 수소. 볕이 드는 건가요? 네, 이쪽이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AI가 지금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전력 부족한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급등하면서 같이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화장품 제외하고는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가 일부 좀 회복되는 모습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는 일단 좀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2차 전지의 부진이 좀 계속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은 좀 갇혀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또 출렁일 만한 요인이 하나 또 있었는데 요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이번 주에 거의 최대 이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어요. 이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말씀드리면 1분기 매출액이 지난 4분기보다도 18%, 근데 작년 1분기보다 무려 262%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우리가 예상한 수치를 자꾸 뛰어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좀 우려했던 게 엔비디아 칩이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들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칩을 구매하기 전에 기존 칩 주문은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칩은 기존 칩대로 잘 나가고 새로운 칩도 좀 주문이 밀려 있고 그래서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젠슨왕 CEO가 AI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원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내놓는데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놓겠다라는 식의 좀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일단 호재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젠슨왕 CEO의 긍정적인 발언, 또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오면서 사실 발표 당일날 주가가 무려 이제 9%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만 혼자 오르고 나머지 기업들은 또 못 올랐어요. 그건 좀 답답하긴 했지만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워낙 파급력이 큰 회사니까. 그럼 보통 이제 지난번만 해도 엔비디아 좋으면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엔비디아 혼자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텔이 급락하고 경쟁사 AMD 있죠. 여기는 오히려 주가가 3%, 4%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의 혼자 좋은 이슈로 좀 끝난 게 조금 이제 이번 실적 발표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의 잔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오케이, 실적이 놀랍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놀라우면 이거를 이미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냐? 그런 이슈들인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누구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영원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젠가는
성장이 꺾일 겁니다. 이걸 젠슨항 CEO도 모를 리가 없어요. 영원히 200%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분기에는 성장률이 100%로 줄 거예요. 근데 100%도 엄청난 성장인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이기는 네. 어려우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또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그런 이제 성장 둔화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겠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이제 한 투자자였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대비하면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랐어도 싸다. 비싼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언젠간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아니고 몇 분기 후에 좀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AI 칩을 만드는 그 우리가 육상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지금 이제 막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50m까지는 엔비디아 혼자만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아무도 지금 출발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따라잡거나 추월할 네. 수도 있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이 봤을 때 엔비디아 혼자만 보이는 거죠. 와, 엄청나게 빠르구나. 근데 이게 이제 100m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군가 쫓아오겠죠. 네. 그게 뭐 AMD가 될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엔비디아가 혼자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에 좀 약간 분산시키게 되겠죠. 그럼 주가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약간 지금 아직은 혼자 달리니까 뭐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관건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람들이 쓰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칩, 뭐 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칩도.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오픈 AI 같은 데가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엔비디아가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이겨낼지. 네. 근데 그거는 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좀 숙제가 아닌가. 정해진 미래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왔던 이제 외신에서 보도한 게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전자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그 속보가 전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아니다, 이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일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가 맞는 걸까요? 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게 4월에도 그 HBM 칩 관련해서 엔비디아 테스트가 좀 쉽지 않다 막 이런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번에 로이터에서 또 공식적으로 이거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흔들렸죠,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순조롭게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통과 안 된 건 맞다는 얘기죠. 통과가 됐으면 그렇겠죠. 당연히 뭐 네. 테스트 중이 아닌 거죠.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뉘앙스에 따라서는 우리가 로이터 뉴스를 보면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이거 그러니까 마치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도 안 되는데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삼성의 그 이제 반박문을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통과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봤을 땐 팩트는 어쨌든 아직은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건 맞는 네, 거죠. 그거는 맞는 거겠죠. 이 기사를 네, 뭐 우리가 순조롭게 종합해보 진행 중이니까. 네, 그래서 진행 결국에 중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는 같다. 그래서 좀 시장이 또 실망한 거 아닌가. 왜냐면 하이닉스는 저 멀리 달아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삼성전자는 이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자꾸 실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통과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결국엔 뭐 삼성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다만 이게 어떤 그 예전 칩과 다르게 이게 주문형 제작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칩과 호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든 하나 바꾸는 게 그냥 한 달 만에 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좀 오래 걸려요. 테스트도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기존 제품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회사 제품을 만약에 또 넣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훨씬 더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보다는 당연히 그런 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네. 염두에 두시고 네. 뭐 저는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공급은 할 것 같다. 다만 그 시기가 주주분들이 생각하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그 시기랑 현업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겠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원래 오래 걸리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모든 제조업 보면 뭐 하나 바꾸는데 네. 기존 걸 바꾸고 새 거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시장은 안 그렇죠. 시장은 빨리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간극이 지금 주가에 지금 계속 그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분발한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좋은 테스트를 낭보가 그거를 좀 전해지면은. 낭보가 전해지길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러니까 중의적이네요.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통과는 못했지만, 아직 안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게 통과 못할 거라는 거를 단정짓는 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테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한 번의 테스트로 안 돼서 우리가 무슨 뭐 오디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디션은 한 번에 봐서 만약에 탈락하면 사실 기회가 그 해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납품권 같은 경우는 계속 조율을 하거든요. 아. 해서 이제 결국엔 나중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구나. 걸린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마음을 같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돼서 진짜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슬쩍 있었다고 네,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FMC 의사록은 상당히 매파적이었어요. 연준 의장은 되게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이고 있는 좀 스타일인데 네. 연준 위원들은 지금 아직은 이 의사록만 보면요. 금리 인하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해 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위험이 더 심화가 혹시 되면 네.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하보다는 인상이 또 이게 그 무게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사실 이거 나오고 나서는 좀 실망을 했죠. 근데 팩트는 뭐냐면 그만 보시면 돼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물가나 이런 지표들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면 인하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은 하겠다는 건데 같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으로 내건 게 고용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지면 하겠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근데 고용 지표도 아직은 뭐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언제든지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지 이제 예측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였고 골드만삭스는 원래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좀 먼저 할 거라고 좀 많이 보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한 전략가도 일단 최근 경제가 정부 지출 영향이 탄력적인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정부가 지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그러면 경기가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또 지출을 많이 해서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죠, 사실 시중금리가. 그래서 이번 의견은 뭐냐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의 또 의견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심지어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지금 누구도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오리무중 상태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오리부주. 확실하게 지금 9월에 한다라고만 언질만 있어도 환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다. 근데 절대 지금 그 의사록도 사인을 그렇고 아는지 모르는 안 할 수도 있겠구나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운 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씀이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금통위를 열었는데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아무래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결정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이창용 총재 얘기를 좀 짚어보면 뭔가 힌트가 더 나올까요? 저는 이제 역대 한국은행 총재분 중에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은 처음 볼 것 같아요. 어떤 뭐 의미? 어떤 말이냐면 되게 소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과감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숨길 수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좀 회피할 수도 있고. 근데 이창용 총재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쨌든 이제 금리 동결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려버렸어요. 기존에 2.1% 성장할 거로 봤는데 2.5로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 내수는 조금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아진 건 아니니까 결국 수출이 좀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여전히 자기가 봤을 땐 긴축적인 수준이래요. 그래서 높은 금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하 시기는 이제 약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미국도 인하 연기, 그러니까 인하를 좀 빨리 올해 상반기에 할 뻔했는데 이게 하반기로 연기됐죠, 어쨌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하반기에 물가가 2.3% 수준까지 좀 내려오는지를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분이 질문하셨나 봐요. 왜 GDP 전망치 틀렸냐. 네. 돌직구를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씀? 예, 그러니까 2.1인데 2.5면 뭐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건 맞죠. 예, 맞는데 이분 이제 발언이 되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걸 맞히고 틀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연준은 매번 틀려요. 연준도 계속 바꾸거든요. 뭐 이게 연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다 틀립니다. 전망을 항상 수정하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수정하는 거지, 사실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사실은 맞추겠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예측치인데. 예, 우리가 사는 이 경제가 뭐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잖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때그때 수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뭐 물론 맞추면 좋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조정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틀렸다고 멍석말이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전망을 하겠냐. 그래서 만약에 전망 안 하면 자기도 편하대요. 요거 안 먹으면 되니까. 나는 편하다. 너무 맞는 말씀을. 예, 그러면 아무 전망도 안 하고 틀리지도 않고, 예, 나는 편하지만 그러면 하루에 2번만 맞는 시계가 될 뿐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한국은행을 만들고 싶진 않다. 틀리더라도 내가 있는 한 더 나은 한은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준도 성장률을 계속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은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5%로 올렸으니까 이제 또 맞나 안 맞나 이걸 보지 마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올렸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왜 2.5로 올렸을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기 답이 나왔죠. 수출이 좋았는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좋으면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내수까지 들어오면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지.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좋고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네. 이러면 성장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 올렸는지 낮췄는지 그런 조건들을 꼭 그 이유를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네. 맞추냐 틀리냐 그거는 사실 좀 중요하진 않다. 저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 금통일 통해서 금리 동결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률을 올렸기 때문에 인하 시기는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어쨌든 미국에 가는 거에 따라가는 거죠. 네, 크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미국도 아울러서 중국까지를 넓혀보면은 이제 미중 갈등 상태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보면은 약간 중국이 뭔가 공세를 취한 것 같은 그런 스탠스가 잡혔는데, 이게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호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동차 관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가 그래서 사실 급등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하루에 뭐 어쩐지 8%인가 9% 오른 날 있었죠. 갑자기. 예. 네. 근데 그때 원래 아시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올렸다. 네네. 이거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건 뭐죠? 중국이 유럽과 미국산 그러니까 2,500cc 자동차 이거 관세부가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근데 사실 거죠. 이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둘 다 주고받아도 그 나라 경제에 큰 타격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도 거의 없고, 중국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해요, 미국과 유럽에.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수입차가 25만 대거든요. 근데 중국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가 1년에 2,200만 대예요. 그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규제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땐 이거 1%냐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어쨌든 못 들어간다. 이게 명확해졌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유럽산 전기차나 대형 차도
중국에서 옛날만큼 영업력을 발휘해서 점유율 높이긴 또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독일의 폭스바겐하고요. 네. 미국의 그 GM이 중국에선 꽤 그래도 잘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점점 점유율이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매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 팔리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왜 호재냐면 현대차는 이들이 싸울 때 중간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래 싸움에 네. 오히려 왜냐면 중국과 나중에 미국에서 경쟁할 수도 있는데 중국 자동차 못 들어갑니다. 그럼 현대차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미국이죠. 여기가 보호가 되죠. 거기다 어차피 또 현대차 한국에서야 뭐 거의 독점이고 또 하나가 중국 시장에서 잃을 게 없는 회사예요. 중국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대차는 적어서. 이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이 현대차 야 너네 여기서 장사하지 마 이래도 별 타격도 없어요 사실은 크게. 네. 물론 거기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또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현대차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피해가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인도 시장 있잖아요. 네. 인도에서는 현대차가 2등인데 또 이렇게 미중 간 갈등이 이렇게 좀 심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인도도 여기에 만약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인도는 또 중국과 약간 좀 적대 관계거든요. 그래서 중국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 시장에서도 또 현대차가 수혜를 또 약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어차피 생기는 거예요. 중국은 별로 안 그래서 좋아하니까. 이런 이제 전쟁이 오히려 현대차한테 이게 호재가.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만약에 유럽마저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할 때 관세를 만약에 미국처럼 많이 먹이면 실제로 중국은 유럽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전기차를 많이 근데 수출합니다. 유럽은 아직 중국차 아직은 그런 산업 건 그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왜 유럽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한 근데 거예요? 이것도 검토 중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게 할 조짐이 좀 보이다 있으니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럽마저 그렇게 가면 이거는 현대차한테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유럽 또 시장에서. 오를 수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대차한테는 상당히 좀 여러모로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게 주가가 좋았군요. 자, 이것도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AI 수혜주로 구리. 그렇죠. 이미 뭐 전설을 비롯해서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주. 뭐 이거 어떻게 네. 같이 든 거예요? 볕이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구리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그 AI 뭐 전력 수요 많다 보니까 구리선 뭐 전선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달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의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인 블룸 에너지하고요. 그 퍼스트 솔라 있어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이 회사가 갑자기 동시에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일이 발생을 한 좀 거예요. 갑작스러웠던 네, 것 갑자기 같은데. 그런 건데. 근데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일단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도 필요하고 이 수소 연료 전지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태양광 만드는 이제 패널 만드는 회사가 퍼스트 솔라고 미국의 대표 회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전력망을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건물 같은 데 부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전력망이 지금 없어서 난리잖아요. 태양광의 단점은 전력망을 좀 깔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소 연료 전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미국의 대표 회사가 블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5월 9일에 또 인텔에다가 이거를 공급했다는 이런 이제 연료 전지 기반 에너지 서버를 설치하는 내용의 그런 뭐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인텔도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데이터 센터에 수소연료 전지도 이제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업에 이제 매수가 몰렸고 또 네. 태양광은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미국의 관세부가 중에 하나가 중국산 태양광 그것도 있고 동남아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산 들어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부터는 관세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관세 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 견제까지 붙으면서 주가들이 좀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하는 하나솔루션, 네. 또 수소 연료 전지하는 하나솔루션하고 네. 두산 퓨어셀. 퓨어셀. 퓨어셀이 이제 네.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데
요 두 개 이제 기업들이 그 약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기업과 똑같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실제로 급등하는. 거기에 또 이제 원전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에너지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AI랑 이제 에너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부진했던 이 섹터들이 오랜만에 이틀간 그냥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어쨌든 뭔가 모멘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진했던 이 섹터의 이제 주가 하락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서 탄력을 받으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좀 그동안 못 갔던 게 이런 모멘텀도 없었지만 실적이 대부분 좀 안 좋았어요. 좋았어.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거는 실적이요. 그래서 모멘텀 받았으니까 네. 이제 좋아는 지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또 7월경에 하겠죠. 7월이나 8월에.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잖아요. 다시 꼬꾸라집니다. 지금은 그냥 기대감. 네, 기대감이니까. 네,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그게 실제로 숫자로 연결되는지가 이제 중장기 주가 흐름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시 대통령. 근데 유가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유가에 대한 건 전망도 좀 해볼까 봐요. 사실 이 유가가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내수 소비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를 때는 안 좋았고, 네. 이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란 대통령 사망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리스크 커져서 유가 급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단 유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사망은 했지만 이게 뭐 테러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의한 사망은 아직은 아닌 걸로 좀 나오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로 좀 부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도 좀 일부 있었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지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개입된 게 여기 밝혀지면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정말 국제유가 뭐 $100는 기본으로 돌파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아닌 쪽으로 이제 그 약간씩은 결론이 좀 나다 보니까 이번 이란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리스크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그쵸. 훨씬 더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근데 8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언젠가 물러나게 될 텐데 결국 그 후계 구도를 누구로 잡느냐. 근데 후계 구도가 되게 2파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좀 단순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다만 지금은 이제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장 튀어나올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유가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76까지 떨어져서 좀 다행인데, 그러나 언제든지 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80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유가 걱정은 일단은 지금은 접어두세요. 접어두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8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아직은 잠복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우리가 중동 리스크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이걸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이제 나랑 얼마나 예측이 맞았는지 네. 또 외국인 기관 개인 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항상 궁금하고 막 서로 다 같이 산 건 네.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얻어볼 수 있는 뭐 투자의 인사이트랄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수소 연료 전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간만에 반등이라 좀 놀랍긴 한데 뭐 단발성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수소 이렇게. 연료 예. 전지. 그리고 태양광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워낙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의 쪽에서는 일단 좀 괜찮게 볼 만한 게 폴더블 폰 관련주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실제로 이제 폴더블 폰 준비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일회성 이슈로 저는 끝나지는 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진짜 또 요즘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계속. 분위기인데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인디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죠. 엘프 뷰티라는 또 회사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왔더라고요. 엘프 뷰티. 예, 거기가 이제 미국의 또 대표적인 중저가 브랜드로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실적이 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이번 주에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좀 강세 기조 자체는 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서 업종.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 폴더블폰, 화장품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토요일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예, 하나투자증권의 이매윤 최규호 연구원님이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게 벌써 투자 아이디어 하반기?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이맘때 되면 이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 자료를 다 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애널리스트라는 게 사실 맞추면 좋은데 또 틀리면 욕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한국은행 총장님과 약간 좀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보시고 이런 걸 보고 야, 저 애널리스트 맞췄네 이걸 보지 마시고 왜 이런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했을까? 예, 그 원리를 꼭 네네. 항상 들여다보시는 습관 들으시면 거기서 진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비미국이 반격할 것 같다. 그동안 미국 경제만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 구조가 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강했던 미국 경기는 꺾이고 한국과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은 회복기에 접어들고 이런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최근에 소비 회복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뭐 중국은 요즘에 이구안신이라고 가전제품 수요 좀 많이 정책들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비가 심리가 조금씩은 이제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게 가처분 소득이 플러스로 증가 전환했대요. 계속 좀 마이너스 보이다가 그래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소비할 여력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계 순금융 자산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구매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좀 꺾이고 비미국이 좋아지면요. 네. 소비가 실제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비 관련된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경제 전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아 그러면 좀 부진했던 소비주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좀 이제 안정감은 좀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건은 지금 이제 연준이 미국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네. 이게 계속 좀 안정감이 있게 좀 낮은 수치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원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2.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해서 좀 안정감을 찾아서 내려가 준다면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과거에도 근원 PC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2% 낮았을 때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럼 그 기준이 얼마죠? 지금 5.5니까 2%를 빼면 네. 3.5죠. 근데 미국의 지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2.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이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가에도 네.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할 인하할 수 수도 있다. 있다. 근데 이제 연준은 조심스러운 거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인하를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은 경기가 그렇다고 좀 둔화되지만 꺾이는 건 아닌 게요. 미국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니까 거기에 따른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방이 되게 단단할 것 같다.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건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상반기에 좀 수출이 좋은데 하반기 수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둔화될 것 같아요.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조짐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결국에는 소비를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지금 재고가 아직은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재고 확증 사이클로 가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중국 정부가 좀 원하는 건 가게의 구매력을 올려가지고 소비를 일단 부양시켜서 경제를 좀 회복시키는 거. 요걸 좀 보고 있으니까 중국은 소비 쪽에 방점을 두고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 있었죠. 비미국이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달러가 당연히 약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280원에서 1320원 정도까지는 지금 1360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반기는 좀 미국이 약간 좀 식어가는 가운데 부진했던 다른 나라가 살아나는지. 근데 그거는 전망이니까 계속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면 소비주의 반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반기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벌써 하반기를 네. 하반기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어느새 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일요일 순서에서 이제 또 5월의 마지막 주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잘 만드는 거야 뭐 이제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설사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해도 점유율이 일부 좀 뺏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등 지위는 저는 유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엔 HBM이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 사이클이 이어질 거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전망하기로는 올해까지는 좋아요. 올해는 골드만삭스도 전망했는데 전년 대비 HBM이 237% 공급이 늘 거다.